그 한국 측 사회를 맡은 손열입니다. 이해의 원장 손열입니다. 일본 측 계시죠? 네. 이번 세션은 경제 세션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그 한일 관계와 안보 세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경제 분야인데 경제 분야도 이게 뭐 순순히 그 경제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정치 혹은 안보의 영향을 상당히 한일 관계인 경우에는 그런 그 관계가 되었습니다. 기본 그 패널의 그 문제 의식은 지금 뭐 글로벌한 차원에서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 큰 챌린지가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그 챌린지에 대해서 한일이 이걸 어떻게 그 매니지를 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그 큰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경제의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한 반발이 지구적으로 지금 이미 확산돼 있어서 그 속에서 이 위너와 루저 사이에 일종의 그 정치적인 사회적 정치적인 그런 그 갈등 이런 것들이 주요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호주의, 경제민족주의, 퍼퓰리즘, 자국 중심주의의 확산을 가져왔고 그것이 크게는 세계 경제 체제 또는 그 지역 경제 체제 그리고 한일 경제 관계에 상당히 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좀 인클루시브한 그런 그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그 속에서 한일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그 큰 문제 의식이 하나가 있고 그거와 연결되는 두 번째 문제는 그 디커플링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경제 관계가 안보화되고 최근에는 뭐 상당히 그 과잉 안보화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따라서 그 속에서 경제 안보 문제가 상당히 그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나 한국 정부에서 다 그 경제 안보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그 적절한 수준에서 경제 안보가 어, 그 지향이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또 과잉으로 가는 경우에는 또 그 세계 경제나 혹은 그 지역 경제의 디커플링을 가지고 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그 큰 지구적 차원에서의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한일이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것이 이번 패널이 되겠습니다. 전 패널과 동일하게 한국 측에서 먼저 제1 발제자께서 먼저 하시고 일본 측에서 발제를 해주시고 한국 측 제2 발제자 발제를 해주시고 일본 측의 제2 발제자 발제를 해주시는데 뭐 한 7분, 6, 7분 정도 6분으로 그 제한을 하셨는데 뭐 대강 6, 7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한 3분 내에서 뭐 한 3분 정도로 그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일본 측에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바로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박태호 원장님이십니다. 박태호 원장님은 현재 그 국제통상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 지금 원장님 맡기 전에는 한국의 이 통상의 수장인 그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직을 하신 그런 그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먼저 박태호 본부장님 말씀을 듣기로 하는데 아마 포디움에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박태호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곧장 제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가파른 물가 상승,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재유행 가능성 등으로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복합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나아가 방금 우리 손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무역 분야에서 국가 안보, 첨단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서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말 외에도 기정학적 리스크, 소위 테크노 폴리티컬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WTO 중심의 다자무역 체제는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6월 WTO의 제12차 강요회담이 개최되었지만 WTO의 개혁이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세계 경제 및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각국이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각자 알아서 극복해야 한다는 이러한 것을 의미한다고도 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 매우 어려운 세계 경제 및 무역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정치 및 경제 관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양국 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실시한 제10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에서는 양국의 많은 국민들이 한일 간 정치적 대립을 피하고 어떻게 하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만들면 역사 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고 본 국민이 각각 한국은 42.5%, 일본은 이보다 낮은 2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상호인식 조사 결과를 뒷받침해 주듯이 지난 5월 10일 출범한 한국의 새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서베이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듯이 한국과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도 비정치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최근의 경험을 보면은 비정치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루기 위한 정부 간 양자 회담조차도 제대로 개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글로벌 내지는 지역의 국제회의 또 협상의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자연스럽게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만나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또 동시에 이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로 봅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도 나온 얘기지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다시 말해서 IPEF에 대한 아마 구체적인 내용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아마 LA에 가서 아마 협상의 시작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4개국 반도체 동맹과 관련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IPEF 추진과 4개국 반도체 동맹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최근 시행한 소위 Chips and Science 법안, 거기에는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중국의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할 수 없도록 소위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생산 시설이나 연구개발 시설에 투자하고 운영하는 한국과 일본 기업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서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도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구매 소비자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하는 전기차가 북미 지역에서 조립 및 생산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려 외국 기업에 의해 제조 및 조립된 배터리나 우려 외국 기업이 추출, 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 기업들이 차별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협력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일 양국의 당사자들 간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한국이 이미 시작을 했지만 CPTPP 가입 협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본의 수출 규제 또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을 논의하고 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 디커플링은 미국과 중국의 소위 Great Country Competition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측면이 많이 있으며 특히 미국의 정책과 조치들이 규범의 바탕을 둔 다자무역 체제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은 다자무역 체제를 보존하고 재건하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이러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디커플링은 가능한 한 국가 안보와 직결된 분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 생산, 무역 활동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최대한 협력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분 쭉 넘기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는 두 분 선생님께 문제 제기 발언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먼저 발언을 해주실 분이신데요. 마키하라 히데키 님이십니다. 지금 중의원이신데요. 원래는 경제산업성 부대신을 역임하셨습니다. 먼저 마키하라 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키하라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중의원 의원인 마키하라라고 합니다. 일단 저도 먼저 그 의제에 대해서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이렇게 첫 바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한일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으로부터 19년, 18년 전에 한일 FTA를 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때 처음에 협상을 시작했는데 협상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일 FTA가 그때 만약에 됐다면 성사됐다면 그 이후에 뭔가 또 다른 출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앞서서 말씀이 있으셨듯이 뭐 여러 가지 뭐 해산물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인 메리트보다는 별로 이렇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그래서 바이레터럴한 FTA는 그때 이제 그 양자 FTA는 그 당시에는 좀 좌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RCEP에서 제가 마지막 단계에서 또 협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국 간에서의 틀,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한일 간의 자유무역의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IPEF라든가 또는 CPTPP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바이의 관계, 바이레터럴 관계, 양자 관계보다는 경제 구조상 그 양자로 하자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관세의 원활화, 통관이죠. 통관의 원활화라든가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관계를 굉장히 스무스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다국 간의 그 자유무역 추진을 세계에서 법의 지배, 룰 베이스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공통의 가치관을 가진 외교를 추진하는 파트너로서 다국 간의 프레임워크를 잘 활용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RCEP 같은 경우에 한일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역외철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 그때 그 유명희 본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3일 걸렸는데 어쨌든 잘 합의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상이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면까지 저희가 연출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그런 문제를 잘 논의를 해서 또 잘 그 논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CPTPP 이야기가 있었는데 CPTPP라든가 여러 가지 다국 간 프레임워크의 다국 간 협정에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 부전에 빠져 있는 DSU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 세계적으로 룰 베이스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해 나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안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부대신을 맡기 직전에 세 개의 반도체 부품 소재에 대해서 개별 허가로 한다고, 포괄이 아니라 개별로 한다고. 그게 이제 벌써 몇 년 전이죠. 그래서 이 경제 규제에 대해서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WTO 패널에 제소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한국 측의 체제나 분위기 이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죠. 양국이 앞으로 좀 더 이 분위기를 개선하자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정상의 탑 회담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니시무라 경제산업성이신데요. 경제산업성의 장관께서 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대신들이 그러니까 장관끼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대신 회의, 에너지 장관 회의도 앞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해결에 골고루 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안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평화를 만든다는 이유로 브레튼 우드 체제를 만들었고 그리고 IMF, 월드뱅크 그리고 가트, WTO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크게 세계의 경제 그 평화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경험과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 생각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끄집어내서 경제 안보가 잘못하면 블록 경제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때 우리가 반성을 하고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뭐 세계 대전 때와 비슷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자세로 어프로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안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 항상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후생노동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환경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의 존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저출산과요. 어느 나라나 다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를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지혜를 서로 모아가는 그러한 틀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한일이 함께 리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경이라든가 스포츠, 문화 등등 이러한 분야도 정말 국가의 그 벽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은 몇 시간이나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뿌리 깊게 남아있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깊게 남아 있는 우리의 공통점을 정치라든가 다른 문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덮어버릴 수 있도록 커버할 수 있도록 세계 속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통 테마에 대해서 함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국 측에 마이크를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측 다음 발제자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이정환 교수십니다. 일본 정치 경제 최전문가라고 하겠습니다. 네, 한 7분 정도 시간 쓰시죠. 예, 소개받은 이정환입니다. 예,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의 제목이 세계 경제 디커플링 속 한일 협력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화 추세 속에서 한일 경제 협력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션인데요. 한 세 가지 정도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좀 자신이 없긴 합니다만, 첫 번째로는 경제 안보의 시대에 있어서 한일 경제 협력의 지금 첫 번째 극복을 해야 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2019년 수출 규제, 일본에선 수출 규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죠. 그러니까 관리 강화라는 그 수출 규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거의 부분에 있습니다. 일부 2부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한일 역사 인식 갈등과 수출 규제가 연동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논리에서 역사 인식 문제와 일본 경제 산업성의 무역 관리 강화하고는 하등의 관리가 연속성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경제 안보화, 지금 이거는 경제 안보화라는 세계적 추세는 그러니까 미중 경쟁 시대에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어떻게 심화에 대한 취약성의 강화에 대한 위험성, 이것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좀 어떻게 보면 대응에 어떻게 보면은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하나의 좀 정책 방향성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인식 공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의 경제 협력을 저해하는 어떤 바탕에 지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2019년에 이 수출 규제 문제는 한일 역사 문제의 후행의 과제로서 이해만 될 게 아니고 결국은 경제 안보 시대의 한일 경제 협력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먼저 있는 선행의 선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과연 역사 문제를 먼저 풀은 다음에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 시퀀스 순서대로 보면은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역사 외교적인 합의, 그 다음에 다른 이 수출 규제 관련된 이 외교적인 합의, 이후에 이 다음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외교적인 어떻게 보면 협력에 대한 합의, 이런 순으로 하는 시퀀스를 찾아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 좀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경제 안보화에 대한 한일의 이 경제 협력이라는 거를 한국과 일본의 역사 부분의 갈등의 해결 또는 갈등과 분리하는 좀 차원에 있어서 2019년 이 수출 규제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좀 일본 측에 좀 전략적인 고려를 좀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떻게 보자면 일본 정부의 경제 산업성이 2019년에 제시해 주셨던 논리, 이거는 역사 문제와 상관이 없고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의 행정적인 관리의 엄정성의 문제다라는 점에 입각한 차원으로만 한다면은 어떻게 보자면은 이 부분의 처리가 좀 다른 차원으로 좀 전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떻게 보면은 장관 레벨에서의 문제로서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첫 번째 단계에서의 선행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 이런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의 협력의 시너지를 어떻게 낼 수 있는가라는 걸로 들어갔을 때 한번 그 부분에서의 고민은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좀 동아시아 연구원과 언론 NPO의 여론조사에서도 보면은 한국 경제하고 일본 경제의 산업 부분에서의 그 상호성과 경쟁성에 대해서 그 여론이 분분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섹터별로 굉장히 상이한 양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게 동질적인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 상이한 양상일 뿐만 아니라 양국 사이에 그 관계성으로 보이지 않는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의 양국 기업들의 그 관계성이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깊게 구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의 관계 설정이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깊은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면 2019년 이후에도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들이 이 수출 규제 이후에 대한 그 고민에 대해서 보면은 좀 양국의 산업 관계가 아니라 글로벌 관계로 변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결국은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 사이의 이 거래 관계는 공기와 같은 관계이지 한국 정부하고 일본 정부가 어떤 협력을 갖다가 특별히 양국 사이에서 뭘 조성해 준다라는 차원으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차원으로 보자면은 한국과 일본의 정부 사이의 경제 협력은 무엇이 돼야 될 것이냐. 세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룰 세팅인데, 이 룰 세팅에서 아까 박 원장님도 말씀해 주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든지 아니면 치포라든지 뭐 이런 논의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의 안보와 추세 속에서 이런 논의들이 여러 가지 어젠다 세팅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이라는 양국의 경제 협력이 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또 그리고 치포 요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CPTPP도 있고 또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RCEP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언급해 보고 싶은 게 2018년 아베 총리의 중국 방문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1대1로 경제 협력을 하자고 했던 그 타이밍을 보면은 아베 총리 분명하게 그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치 측면에서의 그 선명한 일본의 지향점, 대립되는 지향점을 얘기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그 인프라 투자 쪽에서의 협력이라는 지향점을 갖다가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죠. 어떻게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의 글로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정부 간 협력의 다각화, 그러니까 미중 경쟁 시대의 다각화라는 것도 한일 경제 협력에서 구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고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아오야마 대학 교수님이십니다. 고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조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한 파워포인트를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세션 3의 문제 제기 이 부분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왔어요. 그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일의 역할 분담 중에서 전후 최악의 한일 관계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설정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다국 간에서 특히 지역 사이에서는 다국 간의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부분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세계 경제의 상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큰 두 가지의 위기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 경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동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경제가 정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 예측을 보게 되면 올해는 3.2%의 그 성장률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에너지, 식량 가격이 상승했고 인플레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이런 세계 경제 정체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동요를 보시면 국제 자유주의 경제의 방향성을 재검토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그리고 위기화에 있어서 모든 나라가 다 보호주의적인 경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대한 이제 그 경제에 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큰 동요가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중 대립은 이 두 개의 위기 전에 이미 발생을 했는데요.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그럼 어떤 영향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 미중 대립은 두 가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안전보장과 경제를 연계시키는 인식이 증대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지역에서는 안전보장 문제와 경제관계의 관리를 구별해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혜 같은 것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인 상호의존 관계가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진전이 되었고 오히려 이 관계가 지역의 안정에도 적지 않게 저는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대립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치적 대립이 그 경제적 관계를 제약해버리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상호 의존 관계를 정치적인 그 강제력으로 변경시키는 그런 정책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 상호 의존의 무기화입니다. 이런 것들이 트럼프 정권이라든가 또는 미중 대립하에서 이런 정책이 취해지게 되는데 이런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되겠죠. 그런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들이 경제적인 관계를 제약하는 부분도 물론 있고요.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반발을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행한 나라 쪽에 어떤 반발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한일 그리고 아시안 각국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데 이 딜레마를 더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안전보장상의 협력 그리고 중국과의 경제 의존성의 증대 이 두 개 사이에서 어느 쪽을 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편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의 딜레마 사이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전재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중국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강해졌는데 중국은 되게 중요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경제적인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면에서 지금 이 딜레마가 더욱더 심각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일의 이런 상황 속에서 역할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일 양국은 그 미중 사이에 그 외교상의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서로 한일 양국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전 보장상의 대립이 경제의 블록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는 경제 정책을 취하는 것이 이란 양국에 있어서 한일 양국에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일 것이고 또 이 지역의 국가 모두에게도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 관계를 블록화시키지 않는 그런 역할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일의 협력 관계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 양국 간 관계의 협력은 앞서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다른 선생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기존에는 2000년대 정도까지는 경제 중심으로 진전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양국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거의 메리트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늘어났죠. 따라서 양국 간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협력은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긴밀하게 여러 나라의 나라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중 대립은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좀 더 강력한 GVC를 우리가 구축을 하기 위해서 한일이 아직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적 경제 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미 RCEP이라든가 APEC이라든가 TPP, CPTPP 등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활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미중 대립이 심화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리스크 해지의 역할로서 이러한 틀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한국 양측에 모두요. 그리고 이 지역의 공통의 이익을 추진하기 위한 이제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자리매김을 하고 그리고 또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조정을 하면서 이 기본 이 틀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이 리스크 해지 그리고 딜레마의 그 해소에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양국이 협력하고 협력을 해서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다음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분 발제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일 양국 양측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토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중앙대학교의 이승주 교수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네. 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이승주입니다. 한국 측의 두 분, 또 일본 측의 두 분께서 여러 한일 관계,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의 장애 요인 그리고 협력의 방안 등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몇 가지 말씀만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세션에서도 지금 한일 간의 협력의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경제 분야에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 양국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감대 이런 것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협력의 수요는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입증되고 있는데요. 물론 설문의 대상과 질문의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기업들에게 한일 경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낮으면 57%, 높으면 90%까지도 한일 경제 협력은 여전히 중요하고 또 경제 관계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협력의 수요는 상당히 탄탄하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만 그 현실화해낸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점들, 장애 요인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제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선결 과제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첫 번째는 지금 원장님께서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세계 경제 질서가 굉장히 혼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세계화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발, 또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대,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래의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인식을 공통으로 공유해 나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향후 세계 경제 질서가 한쪽의 극단에서는 디커플링, 다른 한쪽의 극단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호 의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어떤 형태로 지금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고, 다만 그것을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의 기본 방향은 보편성에 기반한 그런 대응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급망의 재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보편성에 기반한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거나 제외한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과정에서 세계 전체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이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역시 공급망의 사례를 들자면 공급망의 안정성과 보복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한인국과 일본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안보 관련된 이슈도 역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뭐냐면 경제적 강압에 대한 한일의 공동의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최근에 경제적 강압 또는 무기화된 상호 의존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목격해왔고 또 그것의 부작용도 우리가 관찰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과 대응 방안들을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종환 교수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이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 의존을 무기화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19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초래한 결과를 보면 한국으로서는 국내적으로는 소재, 부품, 장비의 자금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의 고리를 약화시킨 측면들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은 다변화를 해야 했고요. 근데 그게 의도하지 않게도 일부 품목에서는 중국으로의 다변화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의도한 결과를 초래한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래지향적 협력 또는 협력의 고도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전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LG 솔루션과 혼다가 미국에서의 배터리 공장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하는 거, 이런 게 대표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재편하는 데 있어서 한국, 일본 사이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단순히 개별 CPTPP니 RCEP이니 이런 개별 협력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보다는 그들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IPF 같은 경우엔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굉장히 야심찬 목표이고 그것을 실현하는 국가들의 역량을 필요로 한 것이고, 그 가운데 역시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요. 1분 측 넘기겠습니다. 아마도 이 경제 문제는 논의에 참가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해서요. 제가 문제의식을 조금 말씀드린 후에 사회자로서 그리고 지금 손을 들어주신 오그라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항 조치, 그러니까 수출 규제도 포함한 대항 조치에 대해서 먼저 이를 해소하고 싶다고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본 측의 여론조사에서 보면 즉시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라는 게 강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아직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지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아까 한일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서 경제 문제의 지금까지의 수출 규제 혹은 관리 강화라는 아젠다 세팅을 해야 할 텐데요. 정말 이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는 것인지 그 필요성으로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시각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아무래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국 조사를 보면 경제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제한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그 포인트가 일본보다 한국이 20포인트가 높습니다. 그 경제적으로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게요. 죄송합니다. 그 중요성요. 일본에서도 그 60%라는 높은 수치를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을 타겟으로 생각할 때 그 과도한 의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자원 문제 등등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론조사만 보아도 그 여기저기로 시각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협력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아까 코조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경제 구조도 유사하고 한일 협력을 유사한 구조 안에서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삼고 논의를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원, 식량의 문제가 세계적으로 여러 분단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에서 한일의 협력이 정말 상상 불가능한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제로 다국 간 협력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으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서 볼 때 구체적인 제안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면 이 세션의 의미가 더욱 심화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자이지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 측의 오구라 대사님께서 발언 신청하셔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 쿠도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한일의 향후의 그 행동을 생각을 하면 먼저 첫 번째 공동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통적인 공동의 제안을 할 수 없느냐 하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공통적인 어떤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인가 하는 이 세 가지로 저는 집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통 인식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 방법입니다. 그 제도의 방법의 제도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공통의 인식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뭐 WTO라든가 뭐 OECD라든가 이런 국제 조직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한 그 공통 인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국적인 어떤 그런 프레임워크이면 그 다국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공통 인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이런 경제 안전 보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떤 공통 인식을 우리가 함께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서 마키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젠더 문제, 환경 문제 모두 다 마찬가지인데요. 경제 안보에서도 다 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국제 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일 양국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하면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공동의 협의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공동의 행동입니다. 한일 양국이 공동적으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함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뭐 공통의 어떤 해양 존을 만든다든가 공통의 그 논의의 장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대에 대한 어떤 경제 제재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의 동북지방 중국도 이제 한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고 서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중국의 동북 지방의 그 개발에 한일이 어떻게 함께 협력해서 함께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좀 더 폭넓은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협력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 쪽에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성 고문님. 네. 예, 고맙습니다. 코멘트 겸 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코멘트는 뭐냐면 지금 한일 관계가 나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나쁜 표현을 하자면
도망가는 곳이 한 세 군데 있는데 하나가 이제 뭐 젊은이들한테 한번 맡겨보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 문화의 힘이 굉장히 강하니까 이 문화의 힘에 기대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경제. 예? 경제 쪽은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제 투트랙인데, 저는 원래부터 이 투트랙이라는 말이 한일 관계에 쓰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뭐랄까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투트랙이라는 건 원래 민관과 그다음에 정부를 투트랙으로 보고, 그래서 따로따로 정부가 나쁘더라도 민간은 뭐 협력하자라는 것이 투트랙이었는데, 이게 말이 바뀌어가지고 동일한 정부대에서 역세 문제는 따로 두고 경제와 이런 건 또 별도로 하자.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게 같은 정부 내에서 어떻게 그렇게 역사 문제와 그다음에 경제 문제를 일도양단식으로 나눌 수 있는가. 그래서 투트랙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의미가 없다. 왜? 그걸 실제적으로 보면요, 한국이 원트랙에서 투트랙으로 할 때 일본은 투트랙에서 원트랙으로 하고 그 반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이 투트랙 그러다가 2016년도에 한국이 부산 총영사관 앞에다가 소녀상을 세우니까 바로 원트랙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우리 저 박근혜 정부는 원트랙을 하다가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야 그러지 말고 우리 투트랙 하자. 이게 언제 또 바뀔지 모릅니다.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트랙에 대해 별 주장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만약에 그런 투트랙에 가장 중요한 팩트라면, 제가 여기 이런 자리에 여러 번 오면은 항상 경제 문제가 들어가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대단히 그 한일 관계가 경제 면에서는 협력을 해야 되고 협력할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 대단히 추상적이다. 제가 한일이 경제 문제로 협력을 하고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었다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요, 신뢰, 이거를 들은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한일 포럼에서 이란 경제협회의 고레나가 가즈오 전무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제 기억으로는 1,000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는 곳이 몇 건이다.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는 것이 그런 점에서 여기 나오신 분들의 어떤 그 선견, 그다음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일 경제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한일 관계의 협력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그다음에 레거시를 쌓아가고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좀 한번 발표를 하면 가슴에 확 와닿지 않을까. 그러면 국가는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지, 경제 협력으로 해서는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또는 역사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런 것들을 좀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론 플러스 앞으로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분 쪽 넘기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두 분이 손 들고 계십니다. 사카타 선생님, 고조 선생님 차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한국의 입장, 그 여론조사 상에 나타난 그 한국의 입장인데요. 여론조사 설문 33번 경제관계가 특히 중요한 나라라든가, 또 35번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제한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의식면에서 변화한다는 것을 일본 측에서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일 간에서 의식을 공유하는 그 공간이 확대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제한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 강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너무 강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물론 듭니다만,
일본과 한국을 합해서 둘로 나누면 적절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한국의 위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3번 설문과 관련해서인데요. 어느 나라가 자국에 중요한가? 경제적인 면에서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중요한가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기존에는 미국,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의식으로 계속 해온 것으로 일본 언론도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미 경세 안전보장은 미국, 경제는 세계. 그러니까 경중도 아니고 경제는 세계라는 식으로 그 슬로건은 아닙니다만 안미 경세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을 일본에서도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살펴보면 이 33번 설문은 실은 일본이 오히려 더 안미 경세이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도 미국과 세계의 비중이 큽니다만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은 아세안, 인도, EU가 오고 한국 그 여론조사상 이렇게 보면은 그런 순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식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국도 안미 경 중에서 지금 안미 경세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는 타이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일의 협력 방안입니다만 마게라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양국 간 다국 내에서의 양국 간의 협력이라는 것이 경제에서 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TPP를 제도로 하고 플러스 네. 딜레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지 않으면 딜레마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사카타 선생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제한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커다란 비중을 점하고 있다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제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아무래도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큰 경제 관계를 무화시키는 것 같은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를 무기화 삼았던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저의 추측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발언은 그 박태호 본부장님이신데 잠깐 그 고조 선생님 지금 그 코멘트에 대해서 좀 그 추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정확히 보신 것 같습니다. 그 한국에서의 그 중국 위협론 그리고 그것에 따른 그 중국 일종의 그 대중국 정서가 굉장히 악화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30%인 반면에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12%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정도. 그리고 그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올해만의 현상이 아니고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인데 그 설문에서 중국에 대한 그런 그 좋지 않은 인상은 의 원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드 보복 등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때문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압도적으로 높죠.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 경제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도 중국이 뭐 한국 경제의 그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국 경제 혹은 그 중국 자체가 이게 경제적으로도 위협이다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은 아마 업계에서도 그 비슷한 그런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 바로 네, 박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중국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래 미중 갈등이 시작될 때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 이제 국가 자본주의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대규모 기업을 지원하고 또 이 초과되는 그 생산 시설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세계 경제 시장을 갖다 교란시키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뭐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든가 여러 가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고치라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추가 관세를 매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고 저희 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걸 지적했어요.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미국이 중국의 정책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다자 체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물론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겠지만 오히려 차별하고 오히려 뭐 제한하고 인위적이고 일방적이고 이런 정책을 자꾸 쓰다 보니까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 정당성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하되 너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과감하게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한국이 중국을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현실은 아직도 중국에 많은 그 의존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자 그러지만 우리의 의존성은 뭐였었는가 하면 아주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가서 영업하고 제조하고 조립하고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사드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임금이 높아지고 규제가 강해지니까 우리 기업들이 저절로 이렇게 좀 떠나가고 있어요. 다른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무조건 중국의 의존성을 줄여라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세계 공장으로부터 세계 어떤 시장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회를 포기하고 중국은 좋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라 하는 것은 기업을 전혀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생각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일본 측 괜찮으시면은 한국 측에서 발언을 한 분 더 들을까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네, 네, 이정환 괜찮습니다. 교수님. 예, 그 한일 경제 관계에 대해서 좀 그 성격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심규선 그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지금 현재 한일 경제 관계의 성격에 대해서 적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결국은 한일 경제 관계가 왜 중요하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1960년대 우리 한국 경제 성장에 제일 중요했던 한일 정기 강요회의에서 뭐 그런 경험이 있던 입장에서는 결국은 한국의 경제 성장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정부 간 관계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했고 그러한 한일 간 경제 관계가 이 한일 관계의 기축이었던 시대라고 보면은 지금은 한일 경제 관계라는 게 한일 관계에서 비중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비중이 줄었다기보다는 보이지 않게 됐다라는 게 맞지 않을까, 인비저블을 해줬다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경제 관계에서의 그 중심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 글로벌 마켓에서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왕성한 관계가 있고 그들 사이의 관계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섹터별로 관계 설정은 굉장히 섹터별로 다릅니다만은 아까 이승지 교수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한국 기업들한테 여론조사하면은 일본 기업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는 그 일본 기업과 맺고 있는 거래 관계가 어떤 비용 증가, 코스트가 증가하는 게 원치 않는다는 거죠. 어떤 외부적인 그 정치적인 조건이나 이런 걸로 개입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외교적인 한일 양국의 외교 관계가 한국과 일본의 그 기업들의 글로벌 그 차원의 글로벌 마켓에서의 이 거래 관계에서의 좀 인비저블한 성격을 손앙주지 않는 게 제일 일단 중요한 현재 시점인 것 같고, 근데 그 지금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그런 글로벌 마켓에서의 그 거래 관계에 손상을 주는 게 2019년에 한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서 보인 것 같지만 지금 미국하고 박 원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도 하고 미국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요 인비저빌리티라는 소중한 이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보호하고, 아니면 이것들을 갖다가 인비저빌리티 부족하다 그러면은 오히려 뭐 여기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로운 산업 정책이 각국마다 돼서 다시 뭐 좀 각각의 일국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으로 환원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요 대응이 그 어떻게 보면 그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결국 그 세계화라는 추세를 유지하는 차원의 뭐 자유롭고 열린 걸 지키자는 그 인터내셔널 리버럴 오더를 지키자는 뭐 이런 것에 협력으로서의 다자주의 질서 협력을 우리가 얘기를 해오는 다자 협력의 논의로 결국 귀결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논의인 것 같은데, 뭐 말해놓고 보니까 또 결국은 그러면 한일 경제 협력의 실체가 뭐냐라고 하면은 다시 또 되돌이표가 되는데, 결국 논의의 순환 구조가 이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일본 측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2명의 선생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일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오라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요. 네,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바마 정권 말기부터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돈을 훔쳐가고 관용주의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무기, 그러니까 경제 무기와 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면서 자신들의 개념과 잘 안 맞는다, 관용주의 잘못됐었지 하면서 미국이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국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엄격하기는 하지만 아까 나왔던 글로벌리제이션과 디커플링, 이만큼 공급망이 복잡해지면서 경제의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들어오면 완벽한 디커플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서 어느 분야를 지켜야 하는가 하는 발상도 경제안전보장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국과 일본 모두 전후 자유무역 체제 안에서 국가의 번영이라는 것을 향유해온 나라이므로 그 부분에 공통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국과 일본이 함께 합시다가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 안에서 자유무역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공통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서 국제적인 무대 안에서 각각 활약을 하자는 것이 서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RCEP 얘기도 있었고 TPP 얘기도 있었고 또한 또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계적 과제 안에서 자유무역 체제에 찬동하고 서포트해줄 나라를 늘려가는 것에 한국과 일본의 공통 이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국제 무대에서 한일의 공통 이익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향후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경제안전보장에 대한 문제는 국가의 아이덴티티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코콤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국가의 아이덴티티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서서 중국의 사례를 든 적이 있는데요. 저는 경제 안전보장, 경제 안보를 생각을 했을 때 한국의 중국에 대한 문제는 한국의 이제 문화적인 아이덴티티하고 연결이 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드 문제도 있겠지만은요. 옛날에 중국 예를 들어서 한국이 중국 땅이었다는 그런 중국의 주장도 있었죠. 그리고 또 올림픽에서 한국의 그 전통 의석을 잘못 표현하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문화적인 아이덴티티하고 중국하고의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 안전보장 같은 경우에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표면적으로는 그 문화적인 아이덴티티 문제가 일본하고 중국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특별히 관계가 지금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서 오코노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국과 일본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그 아이덴티티 문제가 좀 큰 그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근데 일본하고의 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뭔가 아이덴티티가 관여되는 부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일본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있다고 그렇게 조금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혹시 한국 측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 측이면서 일본 측입니다. 저 니시노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손열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세션은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그와 관련된 중국의 그의 관계 등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코멘트하고자 합니다. 경제 문제인데요. 소노히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안전 보장 면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 여전히 일본이 일본어 발음이 일본 현장에서 안 들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손열 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 문제와 중국과의 관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두 가지를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경제 안전 보장 문제입니다. 소노하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안전 보장 면에서의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과 일본에서 생각하고 있는 경제 안전 보장이라는 개념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최근에 경제 안전 보장 추진법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문제뿐만이 아니라 중요 인프라, 기술 그리고 특허라는 네 가지의 영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생각하는 경제 안전 보장은 여전히 공급망 문제에 치우치고 있는 감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서로 맞춰보는 작업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협력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일 간에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중국 문제입니다. 고조 선생님, 손열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를 보아도 한국에서의 대중 인식은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도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여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중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여론 안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신중하게 관리하고 매니지해 나갈 것인가 하는 상황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일본 기시다 정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본의 대중 인식도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기시다 정권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매니지할 것인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까부터 나온 이야기의 반복입니다만 일본은 지금 국가안전보장 정책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 정부도 임기 초임도에 인도태평양 정책을 전환하려고 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국과 일본 모두 전략전 커뮤니케이션을 긴밀하게 하면서 새로운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그러니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승주 교수님 추가 발언 요청하셨습니다. 네, 한두 가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한일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일 협력이 여전히 중요하고 협력의 수요가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일정한 공감대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력을 위한 협력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요 기반의 협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 수요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공통적인 이익과 또 차별화된 이익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외 무역 의존도라고 하는 지표만 보더라도 한국의 무역 의존도가 일본의 무역 의존도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높다. 기본적으로 대외 정책 또는 통상 정책이 일본과 다를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과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 한국과 일본은 과연 질적으로 다른가? 특히 대중국 경제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의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라고 해서 그것이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일본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도 24%, 25%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5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도 한 23% 정도 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결국 이런 공급망의 교란이 또 일어났을 때 일본은 과연 안전한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테고요. 거기에 공통의 이익이 존재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2, 제3의 공급망 교란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또는 때로는 사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통의 대응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공급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한국과 일본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한 차원의 공공재를 한국과 일본이 공급하는 데 기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제안보 문제인데요. 경제안보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에서 조금 다르게 인식되고 또 다르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니시노 교수님의 지적은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안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되었건 경제와 안보를 서로 연계한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에서 공통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어떤 인식을 이제 서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해야 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강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론적으로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입장들을 기반으로 그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 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의 지점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단적인 예로 아시아는 CPTPP와 RCEP이라고 하는 메가 FTA가 공존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세계 이렇게 2개 이상의 메가 FTA가 동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지역이고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가 지역 경제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 같은 국가들이 협력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한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어떤 협력의 다이내믹스를 바꿔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협력의 수요가 있는 지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스크를 썼다 안경 낀 사람이 마스크를 썼다 벗으면 이런 문제 생깁니다. 자, 그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측에서 마무리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일본 측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세션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귀중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뭐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그 한일 양국의 경제 협력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양국 사이에 그러니까 양자적인 차원에서 경제 협력의 인센티브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더 큰 경제들이 주변에 있고 또 한국과 일본 경제가 그 경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둔화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 한일 간의 경제 협력의 그 주 무대는 기존의 한일 양자 혹은 한일 FTA 같은 그런 것보다는 글로벌한 차원 혹은 그 리저널한 차원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박태호 원장님 일종의 그 미국 요인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얘기를 많이 하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한일 양국의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들어와 있고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중국 경제로부터의 레질리언스를 확보할 수 있는 거냐, 컬렉티브 레질리언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중국 경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 이런 것들을 거쳐가면서 한일 양국이 협력을 해야 될 그 새로운 국면들이 많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거와 함께 미국이 그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요인이 또 그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미국의 일방주의 우리가 지금 말씀 나왔던 것처럼 칩4의 문제라든지 혹은 그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과 관련해서도 한일 양국이 서로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고 따라서 공통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그 말씀들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는 그 지역 단위의 그 경제 협력 일종의 그 메커니즘들 CPTPP라든지 IPEF 이런 데서 한일이 아시아에서의 그 가장 그 선진적인 두 경제국이 협력을 해야 될 불면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말씀들로 그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측으로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키아라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지만 한마디 말씀드리면은요. 이 동맹 관계 속에서 공통의 이익이라든가 가치 공유라는 것은 이번에 설문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까 손오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무역,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의 공유는 한일 사이에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저는 분명히 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계는 분단을 향해 가고 있고 자유무역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요. 그러니까 관리당하고 블록화하면서 그 가운데서 다국 간 협력의 틀 자체가 국가 대립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자유무역을 지킨다고 할 때 일반론이 아니라 상당히 진지하게 역사적인 국면이 현재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볼 때 한국과 일본이 세계 자유무역 체제를 정말로 이제 지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정말 커다란 화두가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세계 를 장차를 향해서 새로운 그 장치를 만들 때 한국과 일본이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지점까지 와 있는지 어쩐지를 아직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세비든 무슨
IPEF 등 경제적 틀을 함께 해야 될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 안의 내용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분단의 악화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일단 기능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하면서 마키아라 선생님께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논의가 하나로 모여진 느낌이 들어서요. 여기저기로 흘렀었지만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오그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이해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식의 부분입니다. 인식 부분에서 공통 분모 그리고 양국의 차이가 있다는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경제 안보 자유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은 쌍방의 인식이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않아서 논의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같은 상당히 다양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인식을 심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같은 경제 안보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공통 인식을 확실히 제대로 바탕으로 삼으면서 논의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대화가 참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입장 가운데에서 글로벌리제이션 안에서 상호 국가가 오히려 문제를 안고 자국 중심주의로 흐른 경향이 있었고 그것이 안 좋다는 경계심이 생겼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 문제, 미중 대립 여러 딜레마를 낳을 만한 사태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 것인가를 둘러싸고 하나 중요한 것은 서플라이 체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일이 같은 입장에 서고 어떻게 협력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논의를 심화시켜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국 간에 함께 해나간다는 것도 결코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나온 다수의 의견은 다국 간에서 그리고 기존에 그 장치가 있는 것이 있죠. RCEP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IPEF도 있고 향후 생겨나갈 틀 혹은 기존에 있었던 틀 안에서 한일이 주도권을 가지고 리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행동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까지 양국이 해나갈 수 있다면 상당히 미래지향적일 것 같고 세계의 평화 질서를 양국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보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한일 미래 대화 제3세션 그 경제 분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